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원 중계도 해보네. 예, 그러니까요. 설 연휴에 그 교통편이 원활치 않아서 제가 지금 전주에서 최광욱 전 의원님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좀 색다릅니다. 뭐 특이하고 또 색다른데 예. 혼자서 또 카메라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혼자서 라이브 방송할 적에 저기를 했는데 우리 그러시군요. 방송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어폰도 새롭고. 예, 그렇군요. 서울중앙지법의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예. 단전단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이 구형한 예. 15년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반도 안 되는 거죠. 일단 형량이 그 이상민의 소행에 비춰서 아주 적합하게 단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5년 구형을 했을 때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뭐 보통 15년까지 선고를 해도 그 무방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덕수 씨가 23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덕수는 그래도 자기가 위증한 거 자백이라도 했습니다. 예. 이 이상민은 끝까지 계속 부인했어요. 다. 그 자기 문건 문제 관련해서도 끝까지 그 소방청과 경찰청에 지시한 문건을 뭐 제대로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를 포함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쐐기를 박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 0시 30분 전화를 해서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법원이 일단 차례차례 지금 내란은 계속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예. 새롭게 자기 당의 재판부에서 또 추가된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서 2월 19일 선고에도 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뭐 무죄가 유죄로 되고 유죄가 무죄로 되는 정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또 판결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의원님이 그 마지막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경진 부장판사가 예. 징역 7년을 선고한 뒤에 몇 가지 물어봅니다. 징역 7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무죄, 그리고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하세요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예. 방청석을 향해서 씩 빙그레 웃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무죄 어떠셨어요? 부분도 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무죄 부분도 공시해달라고 하고 예. 판결 선고를 듣는 와중에도 뭐랄까 긴장하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그 본인이 생각한 형보다 지금 가벼운 형을 받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상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놓인 것 같은 표정이어서 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문제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으면 또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 재판들이 쭉 선고가 나오고 나중에 항소심에서는 이게 모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 형보다 더 낮은 형을 항소심이 선고한다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심은 여론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사법부의 향후의 그 진로나 전망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에 비춰서 1심의 형의 선고가, 판결 다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무리한 그 내용을 설치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 그 백대현 판사가 하는 것처럼 내용은 막 들어보면은 무기징역급인데 나중에 선고할 때 보면은 징역 7년도 이렇게 또 보였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우리가 지금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적 시각에서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가 계속 거짓말을 해가면서 실제는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가지고 단전 단수를 하려고 했다. 예. 이런 점들이 얼마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모독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 뭐 징역 7년 같은 형을 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뉴스 중에 그런 걸 봤거든요. 부사장인가로 있던 사람이 뇌물을 요구했어요. 그 4억인가 뇌물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다 자백도 하고 그 사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냥 공기업 하나에서 그냥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뇌물을 요구했던 상황과, 행안부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들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벌이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다수를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과, 또 국민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국회에도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이고 법정에까지 와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던 전직 국무위원이자 전직 판사였던 자의 죄책이나 죄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더 가벼운 것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징역 7년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그 단전 단수를 해서 언급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기관을 봉쇄했고 그리고 단전 단수 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라고도 했거든요. 그 내용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일이고, 그 지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소방이 일부 움직였잖아요, 또. 예. 근데 그거를 권리행사 방해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를 또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재차 확인하지도 않았고 결국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소방청에서 소방청장이 지시를 받고 회의를 소집하고 서울소방본부에 지시도 하고, 근데 그냥 이행이 안 됐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리행사 방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뭐 특검이 당연히 항소를 하면서 잘 그 지적을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이상민은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문건을 받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봤을 뿐이다 하는 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부 거짓말이라고 다 인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는 안 갔다. 근데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민이 자기 휘하에 있는 소방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소방청이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움직였느냐, 이게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양형 부분에서 참작할 수 있는 문제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과 김용현이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다. 그리고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국헌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라고 판단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규현 부장판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예. 이게 이제 내란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규현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은 무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가능성이 0%고,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이미 앞선 재판부에서 백대현 재판부까지도 수사권은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여러 차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2월 19일 지기현 재판부가 아주 이상한 판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공소기각,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우려되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못을 박았고 이번에 그 류경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의 판결이 지교연이 뭐 아예 모르고 영향받지 않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나 국민의 정서를 넘어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다른 법원의 재판들을 통해서 싹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뒤집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교연이 또 기상천외한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무죄로 만들 가능성은 없다. 유일하게 걱정해야 되는 거는 공소기각인데 그것도 백대현 재판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영장 재판부에서도 다 수사권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뭐 그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